고풍스런 석조 건물의 이 기관은 현존하는 우체국 중 가장 오랫동안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우체국이다. 전 세계 어디든지 편지를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우편 제도는 단순히 소식을 주고받는 기능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통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편은 과거에 존재했었던 역참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발이라든지 그런 통신 제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연락 체계를 위한 그 제도였다면 우편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인 연락 체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소식 전달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통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외교 통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우편 제도는 19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우편물 총량은 25억 9천만 통에 이릅니다. 이를 사람의 손으로 분류하기란 너무도 벅차고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의 우편 집중국이 세워져 6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보게 됐습니다. 우정제도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우정제도가 물류 서비스라든지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 않나.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국이 된 IT라든지 인터넷 쪽에도 기반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기반, 그다음 정을 나눠줬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뢰가 기반이 되는 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시작이 되었던 조선시대 후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은 부산과 원산, 인천의 항을 개방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특히 수도인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인천항은 해외 사신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무역의 장이 되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 간 통신 수단으로 1884년 인천에 우체국이 세워졌으며 이후 130년 동안 우편 업무를 담당해왔다. 우편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은 국제 우편을 염두에 두고 실시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또 당시는 그 봉건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봉건 왕조 시대에 일반 백성들을 생각한 우편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라의 이익을 위한, 주요 외국과의 그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제도로 실시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당시 서양의 사상과 기술도 함께 전파됐다. 1850년 청나라의 지리학자 서계여가 지은 영환지략에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영국인 선교의사 홉슨의 저서 박물심편에는 물리, 화학, 천문학 등 기초과학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정보는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19세기 말 조선은 그 서구 열강의 이제 침략과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이제 밀란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조선이 이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사실은 인민평등이라든지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라든지 이런 거를 타파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 혁명이나 이제 개혁 이런 사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당시 실학자로 활동하며 서양의 문물을 접한 박규수, 오경석, 유길준 등은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공부한다. 이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많은 개화 사상가에 의해
효율적인 서양의 제도가 도입되고 조선시대 후기에 다양한 개혁이 진행된다. 이런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충국이 개국된다. 홍영식이 고종을 열심히 설득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맨 먼저 도입해야 될 것은 우편제도다. 이렇게 우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선 서양 각국하고 정보를 쉽게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또 백성들도 편히 이용할 수가 있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그 제도를 먼저 실시하게 됐던 거죠. 고종 황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외국의 근대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며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충국도 마련한 것이다. 근대의 우편제도는 한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우편제도는 국가가 외교와 무역에 영향을 주게 되며 우리나라가 근대와 현대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우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통신수단은 무엇이었을까? 국가가 발생하고 왕권이 확립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중앙과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신수단이 필요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시대의 사방에 우역이라는 국가교통기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넓은 도로가 마을을 휘감은 이곳은 과거 역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다. 이곳 충주에 연원역이 존재했다는 것은 현재 연원역 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연원역에 약 150여 명의 사람들이 지냈으며 역사의 규모 그리고 충주 지역의 다른 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운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연원역지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돼 연구 중에 있다.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하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이 연원역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충주 지역의 14개 역을 관할했다. 읍성의 그 동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지금 이 연수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수동의 중심 부분에 이제 이 연원역, 연원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1872년에 충청도 지역을 표시한 충주목 지도에는 도로와 시내, 주요 건물과 함께 연원역의 규모와 위치가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에 근무했던 관리자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했던 문서에는 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연원역은 최소한도 그 유품관이 연원 찰방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표로서 그 파견돼 나와 있는 모습이고 300명 정도가 이 연원역에서 생활하면서 그 근무를 한다라고 치면 요 연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큰 마을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연원역에서 이 주변의 역들을 다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통과를 하고 있는 역들의 마필수도 이 연원역에서 다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나라의 기관이었던 역에는 종유품에 해당하는 찰방직의 관리가 근무하였으며 찰방이 마을 백성을 돕거나 나라의 공로를 기여하면 그 업적을 칭송하는 비석을 세웠다. 충주 지역에는 과거 14개의 역이 존재할 만큼 교통의 요지였다. 이번엔 또 다른 역지인 안부역지를 찾았다. 이곳 마을 입구엔 여러 개의 비석이 놓여 있는데 과거 이 지역이 안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안부에 있는 이 안부역은요, 보통 이제 역지의 흔적들을 보면은 그 역에는 당연히 이제 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건물이니까 이 관하 건물이 있겠죠. 말을
매둘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말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역은 건물이 최소한도 3동, 4동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지 그 역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런 정도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이 안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가 넘는 역들이 존재했고 이 역에서는 관리들이 지방을 오가며 중앙에 문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을 관리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건물이 존재했다. 그만큼 이것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봉쇄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공, 뭐 개원, 영세, 불망비 해가지고 이런 비석들이 있는데 이런 비석들이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이 이 근방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 이 안부역하고 관련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말 갈아타고 뭐 하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임금한테 보내는 진상품 같은 것들도 여기서 갈무리 해두었다가 이제 같이 옮겨가고 그것들을 같이 옮기는 일들을 이 역에서 같이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 으로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징세관들의 그 비석도 이 근방에 이제 같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관문이었던 충주 지역의 영남대로. 비록 지금은 작은 마을의 입구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말과 수레, 마차가 다니는 대로였다. 현재 대도시로 발전된 충청북도 충주의 수안보 옆 대안보에 안부역지가 존재했다. 초기에 그 성현 선생이 쓴 용제총화라고 하는 책에 자기가 안부역을 지나다가 온천이 근방에 있던 것을 그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온천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의 전국을 기행하며 지역의 특색을 기록한 용제총화에 따르면 충청도 충주에 들렀던 성현이 큰 길이 있는 안부역에 들렀다가 주변 냇가에서 온천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부역이 있던 대안보 지역은 시내가 흐르고 도로가 나 있던 교통의 요지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로가 새로 생겨난 수안보 지역이 발달하면서 과거 영남대로가 있던 대안보 지역은 낙후되었다. 교통의 요지였으니까 충청도 지방이 이제 그 역지나 원터가 많죠. 보통 이제 서울 쪽,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경상도로 내려갈 때, 그다음에 경상도 쪽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서울로 갈 때. 당연히 중간지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교통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교통로가 더군다나 이제 자연스럽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왕권 강화를 이룬 조선시대의 경우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 통신과 교통기관인 역을 마련하게 되었다. 역에는 항상 소식을 전하는 관리들이 말을 갈아탈 수 있도록 역말을 관리했으며 해외로 보내는 물자와 진상품 등의 운수와 보관까지 담당했다. 큰 규모의 주요 역의 경우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종사하며 운영되었다. 조선시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국대전 때 대개 전국적으로 바둑판식으로 그 그물망처럼 촘촘히 약 540여 개의 역이 전국적으로 이제 조직돼서 국가의 이제 행정명령을 전달하는 국가의 이제 교통통신기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역의 책임자였던 찰방직의 관리는 교체될 때 역의 운영 상태를 기록하는 문서를 작성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했다. 여기 있는 오수도 찰방 해유문서는 찰방의 부임 날짜, 그 다음에 그 오수도 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물자, 그 다음에 뭐 건물의 명칭, 또 칸수, 그 다음에 역에 소속된 마필의 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원 현황을 기록해가지고 다음 근무할 사람들이 인수인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인수인계서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제 문서는 대단히 여기에 그 어떤 운영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공문서죠. 역에서는 방문하는 관리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말을 빌려주는 마패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경국대전에 마패법이 기록돼 있으며 대한제국 황실의 인장 관련 설명서인 보인 부신 총수에도 마패의 기능이 설명돼 있다. 조선시대의 말은 빠르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만큼 국가에서 법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말을 관리했다. 정부의 관리라고 해서 모두가 역말을 빌려 사용할 수는 없었다. 마패라고 하는 역말을 징발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를 갖춰야만 역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마패라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러 관리들을 이제 파견할 때 그 마필을 징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증빙으로 그 나라에서 발급했던 일종의 어떤 그 마필 발급 지금의 카드 같은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속으로 된 패를 역에 갖다가 보여주면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라는 것을 알고 이 마패에 그려진 그 말의 수만큼 말을 이제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기 위해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말을 탈 때 문서를 보관하던 주머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선시대에 정부에서 정보 전달을 위해 통신수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원래는 행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역참이고, 그다음에 군사통신으로서는 주로 이제 봉수와 파발이 있죠. 봉수는 고려시대부터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500에서 약 600여 개의 봉수가 바둑판처럼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데, 봉수는 기본적으로 변방의 군사 정보를 중앙에 전달하는 이제 수단인데, 대개 봉수는 연기하고 횃불로서 전달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봉수 이전에는 이제 대북이라든지 이 북으로서 변방에 오는 적을 군사 진지에 알리는 그런 이제 수단을 썼죠. 왕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봉수대는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통신제도다. 불을 피워 연기를 발생시키면 다른 지역의 봉수대에서 발견해 소식을 전했다. 연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비가 올 때는 봉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도입된 것이 사람을 파견해 소식을 전하는 파발이다. 일정 거리를 걷거나 말을 타고 가서 문서를 전하는 릴레이 형식의 파발은 파발 일기에서도 보이듯 파발을 전달하는 과정이 문서로 기록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통신수단은 역을 두고 관리를 파견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나라의 위급 상황을 봉수로 알리거나 군사가 말을 타고 소식을 직접 전하는 방식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수신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문서가 사라지거나 중간에 소식이 끊기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역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 공문서를 전달한다면, 봉수하고 파발은 군사통신, 군사적인 정보통신을 주로 하는 기능으로서 이제 발전하는 것인데, 이 역참과 파발 봉수가 구한말 개하식이 와가지고 1895년에는 봉수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896년 1월인가 2월에는 이제 역참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 의미의 우편 제도에 이제 우정사라든지 또 우정천공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제 근대적 의미의 이제
우편 제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당시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사회 경제 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산업혁명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공업 발전과 더불어 무역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국가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우정제도가 등장한다. 그때 당시에 근대 우정이 이제 1840년도 영국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말하자면 역참제라 그래서 말로다가 그 소식을 전하는 이런 제도, 그래서 좀 낙후돼 있었죠. 우편 제도가 말하자면 근대화의 그 상징적인 문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편 제도의 개혁을 이뤄낸 사람은 로랜드 힐이다. 그는 우표를 만들어 요금을 징수하고 서신을 보내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무렵에 그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청나라죠. 그때는 일본, 청나라,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같은 강국들이 서로 자기 세력 하에 두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조선에서 맨 처음에 손을 잡은 게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1882년 미국과 조선은 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조약을 맺고 다음 해인 1883년에 조선은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한다. 미국의 근대 제도를 견학하는 사절단이라는 의미의 보빙사는 민영익을 대장으로 홍영식 등 총 11명의 학자들로 구성된다.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일행은 고종 황제의 국서를 미국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당시 미국 일간지에 실렸다. 보빙사 일행이 인천을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하고 워싱턴을 거쳐서 뉴욕까지 갔어요. 그 별세기를 구경하면서 보빙사 일행이 우리는 언제 이런 세상을 만들며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특히 이제 홍영식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국무성이라든지 주요 관서 그리고 우체국, 전화국, 신문사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방직회사까지 구경했습니다. 보빙사 일행이었던 홍영식은 160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들아, 내가 자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그래서 미국에 다녀온 일은 잘 되었는가? 그렇다네. 미국을 방문하여 우편제도를 견학하고 오는 길이네.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우편제도가 잘 이어주고 있었어. 이제 우리도 그런 제도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2년 전에도 신사일함단으로 일본에도 다녀왔으니 내 자네가 그 일을 잘할 거라 믿네. 고종 황제께서도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거 아닌가? 정말 기대가 크다네. 이후 홍영식은 조선 우편제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다. 홍영식이 보빙 사절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뒤 고종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복미영 문답기를 통해 당시 미국의 근대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복명 문답기 같은 경우는 홍영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미국 사절단, 그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을 이제 갔다 와서 고종을 이제 아련하고 그 내용을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이제 그 서로
복명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것을 쓴 글입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 그 미국이 얼마만큼 이제 발전을 했고 또 미국의 이제 정치라든지 교육제도 그리고 또 다양한 근대 제도들을 보고 와서 그 제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시행을 해야 한다. 예, 그런 그 내용들이 그 복명 문답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우정총국이 그 최초의 그 근대 우정제도로서의 시작인 우정총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미국 시찰단을 이제 돌아와서 그 복명 문답을 한 내용인 것이죠. 고종 황제는 홍영식에게 조선 실정에 맞는 우편제도를 고안하라고 명한다. 미국에도 다녀왔고 이것은 40일 동안 일본의 문물을 보고 기록한 기록들로 이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우편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야. 우편제도가 국가의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니 이 얼마나 유익한 제도란 말인가. (1884년 4월) 고종 황제는 우편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인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전교를 내린다. 바로 다음 날 이튿날인 4월 23일 홍영식 선생을 우정총국의 말하자면 그 최고 책임자인 총판이라고 우정총국의 초대 총판으로 임명을 했죠. 그해 10월에 이제 우정총국을 실제로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약 한 6개월간 준비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 자신과 상당히 이제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또 그 개화 문물을 많이 보고 왔던 이런 사람들을 우정국에 말하자면 사사로, 그래서 이제 우정국 직원으로 임명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합니다. 홍영식과 우정국 직원들은 조선시대 실정에 맞는 우편제도의 규칙을 정하게 된다. 1884년에 집필된 대조선 우정규칙 문서가 남아있어 당시에 실제 우정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고안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대조선 우정규칙은 우정총국 개국 당시의 우정규칙으로 전문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의 우편 제도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 하나 소개하면 제6장 잡칙에 우편 부착 시 반드시 침으로 붙이고 절대 물을 적시지 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적시면 표면에 인쇄된 내용이 훼손되고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884년) 음력 10월 1일은 우정총국이 개국되었다. 드디어 우정총국이 설치되었구만. 감개무량하이. 그동안 홍영식 이 사람의 고생이 컸지. 아닐세. 새로운 나라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우편제도일세. 우정총국 설치와 함께 우리의 개혁도 박차를 가게 되었네. 이후 홍영식과 개화파들은 새로운 정치 개혁을 준비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은 서울과 인천에 세워져 국제 교류 업무와 민간 업무를 함께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정총국이 개국하면서 당시 경성 지역 10곳에 우표 판매소를 설치하고 편지를 배달하는 구역을 표기한 지도도 함께 발간했다. 그 우정총국과 인천본국에서 각각 한 명이 매일 9시에 출발해서 그 중간 지점인 우리동에서 만나 우편물이든 우편량을 교환했으며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은 최전부, 최부, 이 번거직군 등으로 불렀고 집신과 도시락을 허리에 차고 보행 규정에 따라 1시간에 심리를 걸어 우편물을 배달하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우체 가방을 맨 당시 집배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당시 발행된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의우표다. 당시 일본에서 인쇄해 들여온 우표로서 실제 편지 업무에 사용되었다. 우정총국 우편 업무의 소인이 찍힌 문의우표가 그 사실을 증명해준다. 문의우표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우표인데 그 문의우표에서 말하자면 사용을 했다라고 도장을 찍힌 것,
그것이 이제 그 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용필 문의우표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문의우표를 누군가가 사용을 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지 봉투가 함께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실체 봉투라고 하는데, 그 실체 봉투가 확실하게 남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 봉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누가 누구에게 전했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우정총국이 개국된 1884년이 존재했기에 이후 편지를 주고받는 우편 제도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편 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우정총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모군란 이후 당시 조선의 정치는 청나라의 간섭이 매우 심했다. 개화파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개혁을 논의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개화운동까지 저지하고 나서면서 개화당까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침해하고 개화당이 탄압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정권을 장악하고 위로부터의 대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개화파 학자들은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간섭을 타파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갑신정변을 도모한다. 갑신정변은 그 개화 사상을 함께 공부했던 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그 조선의 이제 개혁과 이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으킨 그 정변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 그 서구 열강의 이제 침략과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그 밀란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는데요. 그런 시대를 이제 극복하고 나라의 이제 그 독립과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이루고자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계획을 정비하는데 나와 윤웅열이 장정을 모집해 신식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네. 일본에서 유학한 서재필과 서관 생도들이 새로운 정부의 지휘관으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어. 좋소. 우리에겐 군사가 있고 곧 있을 우정국 축하위원이 있으니 그날을 정변의 날로 합시다. 개화파는 우정국의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왕을 피신시키고 당시 관료들을 몰아내며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이들은 미리 계획해두었던 대로 개화파 인사 위주로 된 새 내각을 구성한다. 새로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작성한 갑신정변의 혁신 정강을 선언하게 된다. 그날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기는 했는데 그 3일 만에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면서 실패로 끝났거든. 그러면서 그 주역인 홍영식은 이미 살해되었고 그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풍비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 일으킨 주역들이 전부 살해 내지 아니면 외국으로 망명했고 우정총국은 폐쇄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정총국은 폐쇄가 됐던 거고. 갑신정변을 막기 위해 청나라 군대가 투입되면서 개화파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난다. 개화파가 이끌었던 우정총국의 우편 업무도 20일 만에 종료되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0년 후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개화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화 혁신을 단행하는 갑오개혁을 펼친다. 우정총국이 문을 닫아도 통신과 우편은 지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통신 제도인 역참제로 회귀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역참제를 다시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외통신은 외국의 우편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근대적인 우편 제도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속이 되는데요. 1893년에 전우총국을 설치하고요. 갑오개혁 때 역체국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다가 을미개혁 시기에 우체사를 설립하면서 근대적인 우편 제도가 재개되게 됩니다. 1884년 우정총국이 개설된 지 10년 후 조선은 전우총국을 열어 우편 제도를 이어간다. 이후 우편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으로 성장한다. 1890년대에는 국경을 초월한 우편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가맹국 사이에 우편 업무는 물론 문화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897년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으며 워싱턴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이범진, 민상호가 대표로 참석했다. 연합에 가입하면서 해외 우편이 가능해졌으며 당시 프랑스인이 보낸 편지에 우리나라의 소인이 찍혀 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우편 제도가 그 10년간 공백을 딛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1900년에 이제 만국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갔던 모습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는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여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일 통신기관 협정을 강요당한 조선은 통신권을 빼앗기게 된다.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편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편국에다가 우리나라 우체사를 통합시켜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일본인들이 운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일합방 5년 전에 벌써 통신을 먼저 빼앗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 우체국을 먼저 빼앗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 통치에 놓였던 시대에는 우편 제도의 암흑이었다.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다시 주도적인 우편 제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1900년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이화 우표가 주권을 회복한 후 다시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화와 태국의 당초 문양을 배합한 무늬의 이화 우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표로서 우리가 직접 인쇄하고 발행한 우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라의 독립, 주권의 회복은 통신과 정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표는 국가의 시대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기념우표가 발행되는데 어극 40년 기념우표는 1902년 10월 18일에 발행된 것으로 고종황제 등극 40년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우표이다. 편지와 공문서를 보낼 때 붙이는 우표는 민간 교류,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편 배달부가 처음으로 편지를 전해주기 시작했던 조선시대를 거쳐 우체국 소속의 최신부가 편지를 전해주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역과 구획을 지정해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등장한다. 민간 우편 업무부터 정보를 전하는 창구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근대적 우편 제도는요, 우편 배달 업무가 지금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편물을 모으는 집신과 그리고 모은 우편물을 해당 지역에 보내는 채송, 그 다음에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분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9 양일에 걸쳐서 제2회 전국 통신경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전국에서 선발된 남녀 260여 명의 선수들의 묘기 배출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개방 후 처음으로 열린 이 대회는 북한 녹기, 솔도 우편 구분, 우편 압인, 플랫파이프, 크링, 넷보다 수신 등 20여 종목에 걸쳐서 우리의 손으로 연마된 우수한 기술을 발휘하여 관중을 감탄케 했습니다. 좋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행사의 하나로서 서울 동화백화점 화랑에서는 만국 우표 전시회가 한 주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돼 일의 능률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봉투 규격이 제가 길 때는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빌어야 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입니다. 우리 모두 규격 봉투를 쓰도록 합시다. 통신 발달의 흐름을 어떤 우리가 거부할 필요도 없고 거부할 수도 사실은 없는데 우편 제도는 사람의 어떤 그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남아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기관에게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제도로서 또 그런 의미로서 통신기구의 발달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수단이자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편제도. 편지 한 통을 보내고 받기까지 그 과정 속에 숨어있는 노력과 의미는 매우 크다. 주권의 확보, 자유와 개혁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우편제도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을 다룬 우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방기념우표로 20주년, 40주년, 50주년 우표들이 발행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인쇄기술을 사용하여서 만든 향기가 나는 우표, 또 감광우표, 시병각 우표 등 다양한 우표들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표를 통해 국가와 시대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 디자인의 독창성, 다양한 인쇄기술, 우표 원지 등이 어우러져야만 완성되는 우표는 발행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수준, 그리고 문화 산업의 척도까지 담아낸다. 하루 수십만 통의 우편이 국내외로 발송되며 그 과정은 이제 기계화, 디지털화로 변모했다. 발신, 수신의 확인이 정확하고 배달 과정의 추적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우편 제도는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우편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우편 제도는 물품의 배송 산업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확장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항상 발전되고 변화해온 우편 제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까? 이런 우편 제도를 그냥 현재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지털 문명에 잠식당해서 어떻게 보면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문명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이 우표, 편지의 의미를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발전 고양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업 자체가 거기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진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884년 조선의 우정충국이 생겨난 시대는 우편이라는 문명이 가장 진보적인 문명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충국은 정보통신의 발달이 부국 강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우리 선조들이 이룬 개혁의 산물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인류를 소통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소통의 시작에 130년 우리의 우편제도 역사가 숨어 있다.